치매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노화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 이 에이징, 노화라는 것은 아직도 잘 모르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죠. 나이 먹는다는 것, 우리가 나이를 안 먹는 사람은 없으니까 누구든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일인데, 이 노화하게 되면 사실은 젊었을 때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이제 생기죠. 그렇지만 노화는 병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가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생리 능력들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보통 노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는 의견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생식 능력을 획득한 사춘기 이후부터는 노화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개체는 인간을 포함한 생물 개체는 태어나서 발달을 하죠. 디벨롭먼트를 하는데, 그 디벨롭먼트라는 그런 핵심적인 목표는 번식, 개체의 재생이기 때문에 생식 능력이 획득된 다음에는 이후부터는 이제 발달이라기보다는 노화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하고, 사실은 인간은 그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기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대기는 하지만 나이 먹은 개체가 어린 개체보다 병에 더 취약하고 노화된 세포가 더 빨리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아직 없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설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뭐 이 할머니 얘기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뭐죠? 서프라이즈에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장루이 깔망이라는 할머니에 대한 설명은 제가 매번 강의 때마다 했던 적이 있어서 제 강의를 그 전부터 들으셨던 분은 이제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니 뭐 우리 치매센터도 그렇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 할머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루이 깔망이라는 프랑스 할머니고요. 1875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123살까지 사셨고요.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다고 그랬더니 제 딸이 그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아니라고, 이탈리아의 발명가인 안토니오 무치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베리건 무치건 간에 이 사람들이 그 전화기를 발명하기 전 시대부터 살으셨고, 97년이면 그래도 무선 휴대전화 있는 그런 시대까지 보고 돌아가신 분이죠. 굉장히 오래 사신 걸로 현재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으신 할머니입니다. 아마 이 사진은 117살 때 생일 축하 케이크를 받은 것 같네요. 원래 이제 프랑스 남부의 아르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평생 거기서 사셨다고 하고요. 근데 워낙 처음부터 이분이 그렇게 오래 사는 걸로 유명하셨던 분은 아니고,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그 발견이 된 건데요. 참 그 아르리라고 하는 곳은 그 해바라기로 유명한 그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말년에 내려와서 정착을 하고 작품 활동을 한 곳이라고 그래요. 그 해가 1888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 이후에 한 100년 후에 1988년도에 뭐 센터니얼, 그래서 고호가 온 100주년의 어떤 그런 기념을 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를 준비했었대요. 그러고 이제 어떤 그 지방지의 그 기자가 혹시 그러면은 아직 고호를 본 사람 중에 그런 살아있는 분은 없을까 하고 수소문을 했는데, 실제로 고호와 같은 시대에 살았고 그분을 봤던 분이 아직 생존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할머니를 찾아가게 됩니다. 1988년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했던 해고, 고호는 1888년도에 부터 이제 이 동네에 살기 시작을 했다니까, 이 할머니가 대략 13살 때쯤에 고호를 봤다고 그래요. 그 삼촌이 하고 있는 사탕 가게 앞에서 고호를 봤다고 그러고, 그래서 고호에 대한 인터뷰를 그 기자가 진행을 했어요. 좀 미친놈 같았고 좀 이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던 모양이에요. 사실은 예술가로서의 고호는 뭔가 그 정신적인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폭발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뭐 무난하게 보여지지는 않았을 그런 사람이죠.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그 기자와 이 할머니가 이제 면담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나서 보니까 당신 몇 살이야? 113살인 거죠. 1988년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게 된 어떤 비결 뭐 이런 거를 이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 할머니 말씀이 오래 사는 비결 첫째는 담배 피는 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술 마시는 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초콜릿, 사탕 이런 단 음식을 일주일에 최대한 한 2kg 정도를 먹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단 거 많이 먹는 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뭐 사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고 실제로 담배는 뭐 이렇게 아주 많이 피운 거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개, 두 개 그 당시에 113살 당시에는 그렇게 피운 것 같고요. 평생 그 정도 피웠던 것 같고 술도 뭐 프랑스 사람이니까 뭐 우아하게 레드 와인 이런 것들로 이제 수명 장수의 어떤 비결이 됐을 것 같은데 그거보단 조금 강한 술을 즐기신기는 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동적이어서 100살까지도 자전거를 탔다고 하고요. 뭐 펜싱이나 뭐 요트나 이런 돈 좀 드는 운동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부자였고요. 부자 할머니였고 남편이 상당히 많은 유산을 주었고 남편이 상당히 부자였던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또 거기에 뭐 올리브 기름 뭐 이런 올리브 오일에 대한 굉장히 광적인 그런 팬이랄까 그래서 먹기도 하지만 많이 바르고 뭐 이렇게 소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중해식 식단 할 때 뭐 치매나 뭐 장수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것도 관련은 있는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풍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장수한다는 게 혼자만 장수하는 게 썩 그 행복한 일은 아닐 수 있죠. 이 할머니도 혼자만 이렇게 오래 사신 거니까 남편도 비교적 자기 수명 다 하고 사셨지만 이 할머니가 70세가 넘어서 한 70 몇 살 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도 30살 넘어서 폐렴으로 죽었고 그 딸이 아들을 하나 낳아서 손주가 있었는데 손주가 의사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또 죽어요. 결국은 그 자손들 중에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90살이 되니까 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던 거죠. 대신에 남편이 이제 부자였었고 유산으로 집 한 채를 남겨둔 거죠. 우리나라도 무슨 영모기지론 뭐 이런 식의 방식이 있는 것처럼 프랑스에도 그런 방법이 있나 봐요. 이제 노인 중에 재산은 이렇게 고정 재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데 당장 이렇게 수입이 없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어떤 그 젊은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그 젊은 사람이 이 할머니를 매달 생활비를 주면 나중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갖고 있는 집을 받는 그런 어떤 그런 플랜을 짜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90살 때 47살의 변호사, 법률가라고 되어 있는데 변호사하고 계약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이 할머니한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만 이제 기다린 거죠. 그러고 나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변호사는 77세를 일기로 돌아가셨고 이 할머니는 아직 120살로 짱짱하셨던 거죠. 그 할머니 나름 굉장히 민망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자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처럼 참 오래 산다 뭐 이런 원망의 말도 하셨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재테크의 비결일 수도 있겠는데 하여간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제가 어느 강의에서든지 이 할머니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의 장기는 상당히 그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수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학이 발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명을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 뭐 죽을 수밖에 없지.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심근경색 있으면 심장마비로 죽지만
지금은 그 혈관 조영술 해가지고 스텐트라는 거를 해 넣으면 심장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암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암에 대한 적절한 그런 수술적인 치료,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 환자들의 수명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렇게 신체적인 장기의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나이를 먹으면서 제일 먼저 그 노화의 그런 표가 나는 장기가 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안 자체는 40세 이후부터 오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오고, 예를 들어 백내장 같은 것도 노화하면서 생기는 문제죠. 옛날에는 백내장 있으면 그 심하면 어떤 방법이 없었으면 시력이 떨어지고 뭐 실명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지금은 뭐 그 렌즈가 뿌얘지면 안과 가서 얼마든지 새 걸로 바꿔 끼울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무릎도 오래 쓰다 보면은 그게 다 닳아서 더 이상 이제 쓰지를 못하면 거동하지 못하고 안진뱅이로 살면서 삶의 질이 확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모 시내에 있는 병원, 뭐 충북대 병원 정형외과 가면 뭐 내 거 같지는 않지만 새 걸로 이렇게 갈아줍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장기들은 그 수명이 늘어나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대두됐던 문제가 바로 뇌의 건강입니다. 우리가 다른 장기들은 바꾸거나 갈거나 뭐 적당하게 뭐 잘라 쓰거나 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 뇌는 바꾸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 거를 대신 쓰면 그거는 어, 문제가 되는 거죠. 뇌는 어쨌든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내 거를 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도대체 몇 년을 써야 얼마나 쓸 수 있는 것인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정상적으로 다른 질병이 없는 한 이 할머니를 봤을 때 122년을 써도 끄떡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뇌에 다른 병이 생기지 않는다면 잘 그렇게 관리해서 쓰게 되면은 122년을 썼어도 이 할머니는 나중에 그 120세, 121세 될 때 눈도 하나도 안 보이고 귀도 하나도 안 들리고 거동도 하나도 못했지만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나 뭐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렷했다고 해요. 그래서 뇌는 노화에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장기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 first come, last out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몸이 엄마의 뱃속에서 생길 때 먼저 생긴 장기들이, 발달을 먼저 한 장기들이 노화에도 굉장히 오래 저항하고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는 되게 일찍 생기는 장기라서 노화가 충분히 진행이 돼도, 하물며 눈은 40세부터 노화가 이루어지지만 뇌는 그렇게 노화에 굉장히 오래 버틸 수 있는데, 근데 왜 치매가 문제가 되느냐? 상대적으로 다른 장기의 수명들이 의학적인 그런 발달을 통해서 더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뇌를 너무 혹사하고 우리가 뇌 건강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활발한 활동이나 뇌 건강을 개선하는 활동을 했을 때 정상인에서 뇌는 굉장히 오랫동안 퇴행이나 노화에 저항하는 장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오래 사시는 분이 많아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하니까 현재 전 세계 인구는 한 77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2011년도에 한 70억 정도 되었고요. 이 70억이 80억, 10억이 늘어나는 데는 한 13년 정도 걸려서 2024년도에는 한 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전 세계 인구가 10억이 되기까지는 인류가 생겨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근데 그 10억이 20억이 되는데 130년이 걸렸고, 20억이 30억 되는 데는 불과 30년 소요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한 12년, 13년마다 10억씩 증가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80억이 되고,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되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멜더스 인구론, 그래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무슨 위기가 닥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를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노인 인구의 증가, 노화와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인 고민들은 상당히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수명은 계속적으로 뭐 의료나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증가해 왔죠. 89년에 비해서 2009년 20년 사이에, 이건 미국 통계기는 한데, 남성은 한 4.6년, 여성은 한 2.7년 더 사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한 10년은 더 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명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음, 우리가 이 그래프는 뭐 사회 시간이나 뭐 이런 시간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피라미드형이니 종형이니 뭐 이런 그 인구 그래프를 보는데, 이게 뭐 선진국형이냐 개발도상국형이냐 이렇게 보죠. 그래서 개발도상국형은 다산다사형 피라미드형이고, 선진국형은 소산소사하는, 들 태어나고 들 죽는 이런 종형의 그런 모양들을 보이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2012년 통계를 기반으로 제가 이전에 그 R이라는 통계 패키지를 통해서 그려본 그림이었는데요. 다시 이제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8년이 지났네요. 노인 인구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그려본 건데, 종형이죠. 전형적인 소산소사형의 그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아마 이제 8년 전 통계니까 요 분들이 다 이제 한 8살씩 올려가서 한 두 칸씩 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요 당시에 40세부터 한 50세까지의 집단들이 이제 제일 많죠.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난 50년 이후에 50년부터 70년 사이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어, 그 자리를 잡고 있고, 이미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이제 노인층으로 진입을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 숫자의 인구의 그 노인들을 상대적으로 젊은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들이 떠받쳐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뭐 이렇게 수명이 증가하고 이러는 문제들이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고, 치매에 관련된 문제도 여기에 하나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그린 거고, 미국에서 본 그림은 저는 이거 있었고요. 저희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리스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이 인구 통계 분포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에서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죠. 대개 46년부터 64년, 그러니까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46년부터 한 20년간, 64년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았고, 그걸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70년에는 이렇게 밑에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이제 중년층이 됐고, 2030년이 됐는데도 줄지 않고 이만큼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그 경제 활동하는 인구들이 이 노년 인구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심각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모리스 선생님이 이렇게 쭉 강의할 때, 혹시 지금 46년에서 64년생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나이 지긋하시고 연세 있으신 분들이 손들었는데, 그럼 손 안 든 사람들은 그거보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당신 주변에 이렇게 손 안 든 사람 잘 보라고, 그분들이 다 당신 먹여 살릴 거니까 잘해주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웃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이러한 미국의 그런 분포를 가지고도 많이 걱정을 하는데, 한국은 더 심각하죠. 한국은 조금 뒤에 50년부터 70년 사이에 베이비 부머들이 나타나서 70년까지만 해도 한 10살 뭐 이때까지가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래서 2000년대에는 요게 분포하다가 2030년이 되면 이제 완전히 다 노인이 되는데, 최소한 그거보다 젊은 집단에 비해서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도 이 문제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의료적인 문제, 치매를 포함해서 노인성 질환 문제들을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이미 중요해진 그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슬라이드만으로도 한 6장, 7장 만들어서 오해와 진실, 뭐 진실과 거짓 뭐 이렇게 강의도 했었는데 좀 단축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노화와 관련돼 가지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것과 또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지 싶어서 이제 몇 가지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개 노인은 아프거나 장애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 이제 우리가 이제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따져봤을 때 65세 이상 노인의 5%만이 요양시설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가 있고 대개 85%는 일상생활을 가능할 정도로 건강하죠. 대개 뭐 65세, 60대들을 이제 노인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실 하나는 젊었을 때에 비해서 나이가 먹으면 근력, 근육의 힘이나 그 다음에 오감, 시력, 청력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떨어지죠.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은 보완 가능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근력이 떨어져서 열심히 이제 근육 운동하고 하시라고 이렇게 활동적으로 운동하시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노안이 오면은 돋보기를 쓴다든지 잘 들리지 않으면 보청기를 한다든지 이런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은 생산적 활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은퇴를 해야 되고 혹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봉급 월급을 좀 덜 받아도 괜찮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노인들은 젊은 노동자만큼 효과적으로 직업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순발력이나 뭐 순간적인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은 분명히 노인이 떨어지는데 꾸준함 아니면 뭐 결근이 적고 뭘 한번 하면은 계속 오래 할 수 있는 힘은 젊은 사람 실증 잘 내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장점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비슷하다 이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요 그래프는 사실 그런 그래프인데 점차적으로 일하는 노인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인은 욕구나 성적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적어도 70대까지 성생활은 남녀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어떤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노인들이 20대, 30대만큼 혹은 그때보다 더 자신의 어떤 성생활이라든지 그런 것에 더 만족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해서 노인이라고 해서 전혀 무성이거나 성적인 욕구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오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맞는 뭔가 그림을 제가 구하지는 못해서 요거는 빈칸으로 남겨놨습니다. 자, 기억력의 감퇴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나이 먹으면 어쨌든 기억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일정한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인지기능의 총합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집중을 하거나 뭘 빨리 생각을 해서 떠올리거나 이러는 것들은 좀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조금 감퇴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어휘 능력이라든지 뭔가 숨은 맥락을 찾는 능력이라든지 하는 그래서 뭔가 어, 노인들, 어르신들의 뭔가 이런 그 해안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인지 기능은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고, 만약에 인지 기능이 유의하게 떨어졌다 그러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 아니라 뭔가 다른 질병의 증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 오해는 사람은 늙어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늙어 죽나요? 늙어 죽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병 때문에 죽는데 우리가 왜 늙어 죽는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병이 그런 병들이 있고 사실 그 병 때문에 죽는데 그 병은 대개는 나이 먹으면 걸리기가 더 쉽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그 병에 걸리기가 쉽고 그 병에 걸려 죽으니까 우리가 늙어 죽는다고 생각하지 나이 먹는다고 그 병에 꼭 걸리는 게 아니고 그 병이 걸려서 꼭 죽는 게 아니라면 그 인과관계가 ABC로 정확하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늙어서 죽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사망을 일으키는 질환, 그런 질환이 뭐 암이라든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가 나이 먹을수록 더 잘 생기는데 그건 사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늙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늙자고 하죠.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으니 인생의 그 말년이라는 것은 노년이라는 것이 인생의 초년은 이 인생의 노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게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죠.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완서 선생님은 그 노란집이라는 산문집에서 내가 치매 공포증을 이기는 방법은 지금보다 더 똑똑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렸을 때나 소녀 시절에도 뭘 잊어버리기 잘하는 똑똑지 못한 아이였다는 것을 안 잊어버리는 일이라고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기초 상태, 자신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유지하고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노화에 있어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치매 환자들이 물론 자신의 어떤 그 상태에 대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면서 불안, 우울증도 겪고 그러지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 자기가 그렇게 뭐 아주 똑똑하진 않았고 내 상태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좀 이제 내려놓는다면 훨씬 더 자신의 남은 치매 환자로서의 인생을 잘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나이 먹으면 인지기능이 자꾸 떨어지고 기억력이 더 감퇴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정말 나이 먹으면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은 우리 느낌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떨어질까요? 거기에는 뭔가 그 명확한 착시 현상이 하나 존재합니다. 요 그래프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노화와 인지 기능과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인지 영역들을 나이에 따라서 변화들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50살부터 시작을 해서 80살까지 예를 들면은 공간 진압력이라든지 연역적 추론 능력이라든지 어, 언어 유창성, 단어 유창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나를 본 겁니다. 이렇게 두꺼운 그런 굵은 줄은 나중에 태어나신 분들이 1914년에서 1948년에 태어나신 분들이고 점선은 그거보다 조상님들 대략 한 30년 전쯤에 태어나신 분들을 그 어떤 그런 인지 기능의 변화를 비교를 했어요. 자, 이 그래프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50살부터 80살까지 나이가 지나면서 이런 인지 기능 등은 떨어지는데 어느 수준 이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만한 곡선을 그린다는 걸 하나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의 80세의 인지 기능이 그 전에 30년 전 조상님들의 50세 인지 기능하고 비교해서 더 우수하거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연역적 추론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때 80세, 1914년에서 1948년에 태어난 사람들의 80세 이때의 기능이 30년 전 태어나신 그 부모님 세대의 50대의 기능보다 더 높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나이를 먹으면서 인지 기능에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단면적으로 지금 2020년도에 30대, 40대, 아니면 50대, 60대, 70대, 80대의 이런 인지 기능을 검사를 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지금의 50대에 비해서 현재의 80대의 인지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인지기능의 변화를 보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이분들의 지금 내 나이가 50이면 50대의 그 인지기능을 평가하고 10년을 기다려서 내가 60살일 때 인지기능을 평가하고 또 10년을 기다려서 70세 때 인지기능을 평가하고 그렇게 해야 나이가 먹으면서 인지기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종단적으로 추적하진 못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 단면을 딱 잘라서 현재의 그
50대와 60대와 70대와 80대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집단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중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전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예를 들면은 건강 수준도 더 좋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인지기능 수준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 후손들은 지금 우리보다 뒤에 30년 후에 태어난 뭐 10대, 20대들은 우리보다 그런 인지기능 발휘를 훨씬 더 잘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80대의 인지기능이 지금 50대인 내가 80세 때 인지기능과는 다르다는 거죠.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30년 후에 현재 80대 인지기능보다 더 높게 유지가 되는데 비교를 현재의 80대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래프는 잠깐만요. 어, 어,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느낌은 단면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현재 50대와 그 다음에 그 60대, 지금 60대는 이 집단보다는 조금 밑으로 형성되어 있는 60대의 코호트, 70대의 코호트, 그 다음 80대의 코호트이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비교를 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지 기능은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만큼 급격한 인지 저하는 없다는 것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